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책 빨간색인데 없는 거 보니까 없으신 건가? 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반항을 얘기하는데 영어로 반항이 뭔지 아세요? Rebellion. 네? Rebellion. 발음을 못하겠다. 레볼트라고, 저는 이제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레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볼트가 라틴어로 어원을 찾아봤더니 리하고 볼베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는 뭔지 아시나요? 다시. 네, 다시, 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밑에 단어는 돌다. 네, 돌다, 곡선, 주변, 선해, 회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보내고. 레볼트라는 건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주체 안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레볼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까지 이 레볼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순회 운동, 시간적인 회귀 이걸 의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가 변하면서 16세기가 오면서 이 권력을 가진 왕이나 아니면 지주들 여기에 대항해서 이 권력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레볼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대항하는 힘, 대항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7세기, 18세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랑스 때. 네,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혁명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전쟁, 혼란, 반역,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크리스테바가 6장, 7장에 할애하면서 이 기원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건 크리스테바가 어떤 학자죠? 기호학자이면서 정신분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 같지? 레볼트 한 가지 의미, 혁명, 반항 이거 같지?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반항, 풍자그, 복귀, 개종, 변화, 우회, 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말려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또 회복, 전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레볼트라는 반항이라는 의미의 의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역사적인 흐름이 변해가면서 이런 반항이라는 어휘 자체 의미가 변하고 변색되어 왔어. 그러면 반항하는 선생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바꿔야 돼. 전복시켜야 돼.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복시켜야 되고 변혁을 일어야 되고 반항해야 되는 걸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밖에 말고 내 내면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반항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의미 하나로 내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을 성경에 욥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욥처럼 지금 고난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어디 가서 분야에 가서 받을 상급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견뎌내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신화를 생각하면서 시시포스를 생각하면서 삶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상품화되고 재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유전자,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유전자, 특정한 유전자를 특허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암암리에 신체 장기를 팔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 자체가 재산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야기했더니 상품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 건지, 네 건지 이데올로기적으로 내가 나를 찾을 수 없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아예 반항의 불가능성에 처해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새로운 질병.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하면은 이꼴 뭐가 뜨셔야 될까요? 자아. 이렇게 뜨셔야 되거든요. 영혼, 내 자아가 쇠약해져서 새로운 질병에 걸리고 있어. 누군가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자아 상실감, 공허감, 또 이런 극심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I가 요즘 판을 치는 세계예요. 더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성의 로봇화되는 이런 시기, 이런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내적인 혁명, 내적인 반항의 경험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우리를 다시 이런 기쁨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현대인들은 어떤 반항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반항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세 가지를 잡아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 없어졌고 그냥 상품화되고 자본주의에 이끌려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내적인 거 생각 사유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근원적인 얘기를 해요. 그 언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재명명하는, 재상징화하는 반항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나고 내가 너예요. 그런 상황에서 타자, 내 안에 있는 낯설음, 내 안에 있는 이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타자의식. 그러면서 밖에 있는 대상도 나랑 같은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타자의식을 가질 때 갖는 것이 바로 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현대에는 고정된 기표가 있어요. 그 기표 때문에 그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현전, 생생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왔을 때, 이걸 올라와야 하는데, 이걸 올라왔을 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무한성을 옹호하는 글쓰기가 바로 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이분 누구실까요? 네, 락강이죠. 락강하면 제일 먼저 뜨시는 문장이 이걸 것 같아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죠. 근데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락강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몰라. 말을 하기 이전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말을 하기 이전의 시기를 나는 기억한다. 나 그러니까 3세 이전 기억 있다. 저 있어요. 네. 무슨 기억 있으세요? 3살에 수원 살았는데 네. 아파트 3층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놀다가 동생이 뺨을 때렸어요. 네.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런데 3세까지 살았으면 1년 365일, 3년, 하루 24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기억들 다 갖고 계신가요? 아니. 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엄마가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이 감각적으로나 느낌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표현할 수 없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엄마가 다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겪는 것들이 엄마가 나를 막 좋아할 때 흥분시키기도 해.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막 울었더니 젖을 안 줘. 그러면 어떤 환상을 뜨냐면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환상들이 뜬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건 공포와 매혹을 같이 얘기를 해요. 엄마에겐 좋아서 너무 매혹되지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나를 분리시키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소유할 것 같아. 라는 이런 공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마적인 모성 육체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언어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조차 못하고 억압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걸 표현하지 못하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데리다가 말하는 생생한 현재를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런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대상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억압되어 있으며, 나는 의기소침해 있다, 나는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 체계 안에서 원하는 대답만 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들은, 이런 기억들은 다 어디에 이렇게 고스란히 선생님들이 지금 그 3세 이전에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기억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무의식에 다 차곡차곡 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적인 기억들, 좋은 기억이면 되지만 불편한 기억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올려보내고 다시 기억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언어 행위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의식은 어떻게 출현을 하죠? 네, 순간순간 실수나 이런 꿈이나 이야기된 형태들로 순간순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어요.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는데 식구만 해도 한 10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는 저를 쳐다보는 눈이 몇 개일까요? 여러 10명이니까 20눈 하나씩 20 다 쳐다보는, 그게 기쁜 마음으로 나를 빛나는 와 이쁘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때 제가 이 유치원 모의 수업을 하게 됐어요. 6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유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하다 말고 제 실수가 튀어나왔어요.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60명의 눈이 몇 개일까요, 그럼 또? 네, 그게 한 번에 나를 다 쳐다봐. 거기에 압도되면서 내 무의식 순간으로 튀어나온 게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빵 터져서 아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으면 나 이응시 너무 어렵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어릴 적 기억, 순간순간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할 수 없는 그 엄마에게 집어삼킬 것 같고 공포스럽고 이 불안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억들을 자율연상을 통해서 계속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공포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가공하는 형태로 계속 기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저리주저리 분석가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의 가족 상황도 얘기하고 사회적인 상황도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말 왜 해? 지금 그게 그 말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이야? 이렇게 지적질이 많이 들어와서 할 말도 못하고 입 다문 세월들이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들 그러고 사신 세월 길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 이전의 기억 이전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좀 소화를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석가를 만났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런 진실적인 말을 하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말하기 시작하는 갓난아이 같은 화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산 세월이 많지만 진짜 내 말을 하기 시작한 건 아직 태어난 거죠. 이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서술하는 발화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 억압되어 있는 시간, 내 안에 똘똘 뭉쳐서 풀어내지 못하는 시간성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항이 뭐냐? 아까 말했죠. 그 존재 자체 이전에 다시 회귀하는 거잖아요. 이런 회귀를 통해서 또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서 다시 비판적인 것들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경험들을 다시 하면서 전 미래적인 것들을 창조적으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지도가 재형성되는데 말은 쉬워요. 네, 선생님도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보기 싫었던 장면이고 보기 싫었던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 봐요. 저항을 하고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기 시작하는 그 장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고 어떤 땐 그냥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 그냥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억을 회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회복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이런 반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내 분석에 따르면 이런 해석 작업이 바로 또 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예요. 대식가와 대식증과 토해내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분석가와 1년을 정신분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연히 어느 날 아까 순간순간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와 엄마가 닮았어. 이게 저기 선생님 표정이 리얼해. 혐오가 올라오는 표정이 뭐지? 그때부터 다시 토해내기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바로 이 토해내기는 말 없는 글쓰기다라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야기해요. 몸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분석을 받으면서 계속 자신이 정확하게 이제 감각적인 것들, 후각, 청각, 촉각으로 느꼈던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대요.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회복되면서 꿈으로 자기 기억을 대체하는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냐면 어느 날 부모님과 같이 바닷가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방을 같이 쓰는데 너무 불편해. 어떤 불편함일까요? 엄마도 갖고 싶고 아빠도 갖고 싶고 그런데 안 되고 이런 성적인 갈등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로 분석에서 계속 이런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계속 언어화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장면 들어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버텨주고 견뎌주는 시간을 통해서 언어화하기 시작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그 시적인 표현에서 어느 문장들을 딱 뽑아냈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단어였냐면 바다, 물, 끈적거림. 여기만 해도 선생님들 누구가 뜻이죠? 물 하면 뭐가 뜻이죠? 죽음. 죽음? 그쵸. 양수, 물, 끈적거림, 죽음, 어머니, 분출, 공포, 배선. 이 모성적인, 아까 말한 이런 모성적인 이 환상, 악마 같은 환상이 뜨면서 계속 이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또 이야기한 게 자기 셀린느의 작품을 읽는 독자였대요. 이 셀린느라는 작가에 대해서 계속 혐오스럽고 동시에 매혹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어머니와 자기 애인한테서 이게 투사되면서 이 증오심이 표현된 거다. 이 증오심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다시 그 회기로 꿈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회복했을 때 이 증상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이 힘든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반항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이 시대적으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인신론적인 사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해? 그러면은 내가 존재하니까 쟤도 나랑 같이 존재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와 타인은 복제본이야. 나와 타인은 동일한 거라고 이게 파악하는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 동일한 인물이야. 내게 엄마 거고 엄마 게 내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체 안에서 그걸 받아주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해요.
그래서 타자가 나와 별개의 존재라는 이 타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아닌 존재인 타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 맘 같은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요. 네.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사르트르가 이 의식과 인식의 차이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저게 나무가 있네? 이거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이 나무는 거기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것, 그러니까 이런 타자가 나하고 다르고 내 이전에 타자가 존재해라는 그 인식 자체가 나한테는 어려움인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왜냐하면 이 무의식적인 우리 안에는 자의식이 오직 자의식만 있다라고 해요. 의식 안에는 오직 자의식뿐만 있는데 이 자의식 안에서 나랑 다른 존재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아이가 이제 커서 엄마의 결혼 사진을 본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왜 나 여기 없어? 나는 어디 있어? 예, 자의식으로 가득 찬 아이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간성으로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있기 전에 이미 타자가 존재하구나, 타자가 있구나, 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고독이다, 우울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편이 전에 연애하던 시절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질투가 확 올라오면서 나 이 시간에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타자의식 없는 거예요. 이런 타자의식이 외부 대상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고? 아무도 없으신가요? 내 안에 이질적인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질적인 내 모습을 내가 배제하고 보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증상이 뜨는데 구토 증상이 올라오는 이런 증상이 뜬다. 이런 나의 안에 괴물성 같은 이질적이고 낯선 이런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밖에 있는 타자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런 내 존재 안에 이질적인 이 타자를 시험해보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정말 통합되어 있어? 내가 내 안에 낯설음과 화해를 했어? 같이 지낼 수 있어? 이것들을 시험하는 장이 함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께 있는 인식, 내 안에서의 타자성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 우리 홍수가 나서 이 TV를 많이 보면 홍수가 나면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막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고통 내가 느끼진 못하지만 이럴 것이야. 내 안에 이질적인 거 이런 거 통합하는 차원에서의 이 사람들의 행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자의식을 갖는 것 자체, 융합되어 있는 거에서 분리하고 또 타자가 존재한다는 걸 의식하는 이것이 바로 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 시대에는 이 무한성이 다 뭐였대요? 악이래요. 왜 무한성이 악일까요? 질서 지어야 되고 혼돈을 정리해서 질서 지어야 하는데 무한성은 그냥 무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근원의 악은 무한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데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기서 결핍된 게 악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세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식이 어떻게 됐냐면 고정된 것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그것들이 너무 고착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인 무한성,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런 감각적인 무한성, 야, 이게 진짜야. 우리를 다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현대에는 이런 감각적인 무한성 아예 느끼지 못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로 사유를 할 수 있게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쇤베르크도 기존에 장음과 단음계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내 느낌적인 느낌을 표현하려니까 장단음으로 표현 못하겠어. 그래서 무조음을 만들었죠. 이렇게 자신을 감각적인 무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감각적인 무한성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본능처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을 해체시키고 우울증이나 정신병 같이 이렇게 막 너무 세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표현되니까 묶여있던 게 풀리니까 어떠냐면 너무 기뻐, 자유로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적인 이성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이 책은 이렇게 읽어야 돼. 정답이 내려져 있어. 이것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난 이런 감각적인 무한성, 툭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섞여지면서 우리는 무한성을 얘기해도 돼. 또 언어를 통해서 감각적인 것들에 짓눌려 있던 주체가 회복되는, 또 이 안에서 다시 의미를 생성하는 이런 무한성의 옹호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한성 옹호의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무한성 옹호의 글쓰기는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탈 조작화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 탈 조작화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이 사회 체계 안에서,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걸로 느끼도록 조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프랑스 매치? 이런 잡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알제리 군인이 프랑스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사진이라고 이 잡지에 실린 거예요. 잡지 표지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1830년도에 알제리가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든요. 언제 독립을 했는지 아세요? 62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잡지는 언제 나왔을까요? 1955년도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단일 민족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민족이야. 프랑스 민족이야. 이 알제리 식민지인데도 여기 잡지 모델을 쓰기도 하고 같이 프랑스를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존재야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기표, 이 조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이런 식민지, 이런 자기들이 하는 파괴적인 행동들을 감추기 위한 조작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화 어떻게 해야 돼? 탈해야 돼. 탈하고 기호를 파괴해서 해체시켜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런 문학 테스트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자르는 작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의성을 갖고 있어요. 시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하나의 기표로, 하나의 언어로 고착시키고 묶어놓는 것 자체가 조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해체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장미의 이름에서 우리 장미라는 이름, 자, 장미. 또 뭐 같으세요? 에코의 장미. 그죠? 우리 꽃이 뜨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이 막 뜨기도 하잖아요.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독자에게 맞춰지고 또 그 의미가 또 미끄러지고 또 그 의미가 미끄러지면서 계속 무한 생성, 또 그 안에서의 계속 의미를 찾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반항의 대가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적 혁명, 내적 반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데올로기 안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이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독서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다 책을 읽고 오셨죠. 이런 텍스트들을 경계하고 이 텍스트 안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내 안의 것들도 표현을 하고 또 거기서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이런 반항의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현대의 반항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